시간에 이어서 성인학습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지시적인 상담, 그다음 비지시적인 상담 이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적인 상담 이론,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서 숙제를 내주거나 결정하여져서 지침을 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내담자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가정하여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죠. 조언을 하겠다. 지시적인 상담 이론은 내담자의 잘승보다는 상담자 중심의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시적인 상담 이론은 상담자가 상당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겠죠. 관련 정보가 갖고 있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안내하고 조언하고 하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모르고 있으면 지시적인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로 상담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 인간적인 신뢰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시하고 시작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호한 특성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자료가 성인학습 관련해서 정보 제공할 때 자료가 옛날 자료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요즘에는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담자가 많은 걸 알고 지시를 해줘야 된다, 안내해줘야 된다, 조언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지시적 상담 이론,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슨이 주장하는 지시적인 상담 이론은 상담자가 모든 것을 조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시적 상담 이론입니다. 로저스가 말하는 거죠. 로저스 세 가지 요인 기억나신가요?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적 이해, 이런 거죠. 이런 이론은 인간 자체의 가능성을 인정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조언만 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지시하지 않는 거죠. 내담자의 갖고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비지시적 상담 이론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관계, 성공적인 상담은 둘만의 관계, 라포 형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또 주관적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특히나 성인학습은 성인학습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에서 내담자의 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어렵다,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코미어와 해크니의 상담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스는 지시적 상담,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 이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시적 상담, 기본 과정은 내담자는 나약한 존재다. 비지시적 상담은 내담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주요 관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해결해 준다, 이런 것이 지시적 상담 이론이고, 비지시적 상담은 내담자의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지시적 상담 이론은 객관적인 자료 수집, 진단, 예측, 상담, 조언, 추수 지도, 이런 어떤 진단해주고, 마치 진로 상담하고 비슷하죠. 자료 제공하고 안내하고 숙제 내주고 알아보라고 하고, 이런 겁니다. 비지시적 상담은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속하여서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과정입니다. 지시적 상담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로바로 상담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상담이, 단기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지적은 능력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죠. 특히나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단점은 지시적 상담 이론은 이런 개인 특성이 무시되며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주종 관계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러고 저러고도 하는 관계, 이런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비지시적 상담은 결과 도출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현실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미어와 해크니의 상담 이론은 상담 관계가 어느 쪽으로 발달적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주관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로저스의 그 비지시적 상담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호미어와 해크니스의 상담 이론은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내담자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때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 개인적인 이력에 관한 폐쇄적 질문은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은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상담의 성과를 측정하고 종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게 코미어와 해크니의 상담 이론입니다. 성인학습 이론에서의 과정이라는 거죠. 다음은 해결중심 상담 이론. 요즘 해결중심 상담 이론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단기간,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 뭐 근본적인 문제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상담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시간이 많아서 내담자들이 성인학습도 마찬가지죠. 뭐 오랫동안 뭐 10회기 이렇게 상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3, 4회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많이 추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갖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은 딱 봐도 우울하고 딱 봐도 불안하신 분이거든요. 이런데 굳이 검사를 막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우울증 맞냐, 우울이냐, 이런 시간을 많이 갖기보다는 그 사람은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는 거죠. 학습에서 불안감이 높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왜 불안한가,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둬서 상담 목적을 성취하는 상담 모델,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 빠른 시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강점을 발견하고 확대하고, 이런 해결 중심적 패러다임 상담 모델.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집중 안 하고 왜 이런 게 생겼는가, 이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특정 이론을 내담자에게 맞추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담 방법을 적용해서 이 사람한테 효과가 있으면 계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죠. 마치 약국 가서 이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럼 다른 약국 가서 다른 약을 먹어서 효과를 이도한다. 이런 방법이죠. 상당히 그 현실적인 방법이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문제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는 거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성공에 초점을 두는 거죠. 단기적으로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이루고 이름으로써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해결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실제 기법입니다. 목표 세우기.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정합니다. 상담자가 중요한 것보다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작고 현실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동기를 높이고 변화에 집중합니다.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상담을 약속한 다음에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상담을 약속했을 때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변화가 있는지. 해결 중심 상담에는 척도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대체 질문 이런 거 사용됩니다. 척도 질문은 이런 거죠. 1부터 10까지 척도해서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10은 해결된 경우다. 그럼 몇 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1부터 10까지 이런 진짜 심각하고 10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몇 점인가요? 척도 질문이죠. 예외 질문. 엄마랑 맨날 싸웠어요. 그러면 싸우지 않을 때는 없었는지, 사이가 좋을 때는 없었는지, 시험 볼 때마다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혹시 불안 안 한 적은 없었는지, 이 예외 과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기적 질문. 만약에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엄마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났더니 둘이 굉장히 친해진 사이가 됐어요. 밤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물어보는 거죠. 지적 질문.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게 바꿉니다. 대체 질문. 뭐 공부하러 학교에 나오기 진짜 힘든데 지금 나왔잖아요.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질문합니다. 진짜 공부하기 싫었는데 절망적이고 과정도 집안에 문제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견디고 나오셨나요? 이렇게 대체 질문하는 거죠. 대체 질문은 자신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봄으로써 낙담한 내담들에게 사용합니다.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 안 나빠졌나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대체 질문. 자, 이런 정민성 등은 평생학습에 있는 상담, 성인학습 상담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거나 분산되어 있는 잠재적 학습자를 발굴하여서 학습자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을 가능하도록 돕고 개개인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것, 이것이 평생학습에서의 상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인 상담과는 약간 결이 다르죠. 학습 상담에서는 학습자의 자원을 분석합니다. 이런 거 분석하는 데는 어떤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검사를 해보는 게 낫다. 어떤 검사? MLST 학습 전략 검사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40분 내에 이 사람의 상황을 뭐 굳이 막 상담 과정 안 거쳐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학습자 촉진. 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토대로 코칭을 합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진로 같은 경우는 폴란드 진로 적성 검사, 흥미 검사죠. 진로 흥미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쪽으로 가야 이 사람이 만족도가 높은지, 직업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다음은 설계 및 관리입니다. 생애 주기별 커리어를 설계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학습 결과를 관리합니다. 이런 것이 성인학습 상담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인학습 상담의 원리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 평생학 상담 및 컨설팅의 역량으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적 특성, 생애 주기적 특성을 기초로 통합 원리에 따라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해력, 또 지식과 경험 토대로 교육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 형성력, 또한 학습 장애, 어려움 이런 것을 적합한 대안을 마련해주는 진단 및 컨설팅 능력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상담하는 상담사, 평생 교육사는 이런 걸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학습에 대한 이해, 또 관계 형성, 또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형성, 이거죠. 세 가지.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 일치성, 이런 걸 통해서 신뢰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상담이든 기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저스가 말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상담이든 이 라포 형성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유발 원리입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자격증 때문에 하는지, 이러한 개인적 목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다음 지도의 원리. 자기지도 학습,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장점을 개발하고, 장점을 응원하고 하는 것이 지도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인학습 상담은 교육 전문가와 상담 전문가 및 평생교육 기관의 평생교육사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상담 전문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상담을 공부를 많이 하신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면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씀드렸죠. 평생교육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통합적인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 필요에 따라 사례 연구를 하고 사례 발표, 사례 회의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지원하는 것, 이것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 그 사회복지사 역할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역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면 경제적인 도움을 지원해주고, 뭐 가정 상담이 필요하면 가정 상담을 연계하고,
또한 실시하고 그래, 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담자의 경험과 성향은 순전히 개별적이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그 이력, 그렇죠. 개인적인 이력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가 반드시 신뢰감 형성. 신뢰감 형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죠.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수용, 일치성. 일치성 할 때는 이 상담사, 평생교육사가 자기 개방도 좀 필요합니다. 자기 이야기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100% 하지는 말고 한 10% 정도? 저도 뭐 학습할 때 공부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쪽 이해합니다. 역지사지 할 때 자기 개방도 조금씩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자, 성인학 상담의 원리입니다. 신뢰감 형성, 라프 형성 있죠. 로저스가 말한 세 가지 요인을 사용해서 그의 감정과 태도가 이 사람의 성격, 신념을 포착합니다. 내담자 개별화 원리. 다양한 경험이 개별적으로 취급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갖고 있는 능력과 그 경험과 그 수준을 바탕으로 그 개별화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한테 맞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동기 유발의 원리.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제시하고 제안하고 조언하면 될까요?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발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학습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성인학습 상담의 그 평생교육사는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유지하게 공부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조력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에서는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조언이죠. 조언하면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고 상담자를 의존하기 때문에 조언은 피해라 이렇게, 특히나 로저스가 조언은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인학습 상담에서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조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성인학습자의 문제가 구체적이어서 조언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로 조언을 하기보다는 예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조언을 할 만한 관계가 형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충분한 라프 형성, 신뢰관계 형성 다음에 조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로 조언부터 들어가면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다.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도 똑같은 말입니다. 조언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조언을 무작정 하는 것보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예비 절차가 있고 이게 필요하다. 셋째, 상담자는 조언을 한 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받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언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조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됩니다. 별로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넷째, 상담자는 학습자에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조언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보 제공을 하면 전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언도 상담의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므로 조언을 하고 실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뭐냐면 조언이라기보다는 숙제를 내줘야 되죠. 숙제. 이걸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확인해야 됩니다. 큰 과제가 아닌 작은 숙제 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시입니다. 지시적 상담이죠. 지시. 성인학습에서 상담자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시, 누가 이야기한다고 했죠? 지시적 상담. 기억나시나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지시적 상담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상담자가 해결해줘야 된다. 의사결정해줘야 된다. 이게 지시적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처럼 지시적 상담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시는 상담자가
권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수행해야 될 때 숙제를 내준 게 낫다는 거죠. 말도 안 듣고 전혀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지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지시할 권위가 있을 때, 믿고 따를 수 있을 때 지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권위가 약해서 따를 가능성이 없을 때 간접적 지시를 해라. 지시를 하되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 안 따를 것 같으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권위가 약했을 때는. 그다음 전략 개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개방. 자기 개방의 한 유형입니다. 상담자가 학습자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고정관념을 타파하도록 도우며 저항과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내용을 개방하는 거죠. 자기 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죠. 전부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더라. 자기 개방. 그러니까 상담자의 그 경험을 내담자한테, 학습자한테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나 상담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개방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한 10%만 해야지 자기 무슨 문제, 과거의 문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담자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운다든지, 뭐 자기 하다가 나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러면 이제 내담자가 공감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의 개방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학습에서 상담에서 주의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인학습은 일반 상담하고 달리 학습자의 생활 경험, 사회적 역할, 시간적 제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주의점을 세 가지 영역, 학습자 특성, 상담 접근, 정보 제공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기 지도성과 경험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인 학습자는 본인 스스로 학습을 결정하려는 또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안드라고지 원리죠. 그래서 지시하고 가르치려기보다는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물론 지시도 필요한데 지시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권위가 있을 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동기와 목표의 복잡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자아실을 하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복합적인 그 학업 성취 동기가 있기 나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숨겨진 동기와 목표를 탐색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적, 환경적 제약을 인지해야 됩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육아가 있기 때문에 가사, 육아 여기에 시간이 매우 부족하여 학업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실행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워야지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으면 이상적인 계획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 가능한 계획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학습 공백과 불안 다루기. 오랫동안 쉬었던 경우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또 새로운 지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공감하고 작은 성공 경험, 작은 과제를 이루는 것, 이걸 통해 자신감을 깨닫도록 지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담 접근 및 태도에 대한 주의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뭐 가르치는 지시자 이런 것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경험을 조력하는 사람의 역할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종합적인 진단 및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성인들 같은 경우는 관계 문제, 환경 문제, 심리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시간 관리, 진로 상담 등 통합적으로 접근을 병행해야 됩니다. 또 비판 금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는 관계를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 및 계획 수립 시 주의할 점입니다. 정보를 제공할 때는 최신 정보, 정확한 정보, 특히나 자격증 정보는 자주 변경되니까 정보를 최신인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개별화된 학습 경로를 설계해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보다
MLST 같은 진단 도구를 사용해서 심층 면접, MLST 학습 전략 검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굉장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심층 면접을 통해 개별적인 특성, 현재 능력, 목표 이런 것을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현실적인 결과와 기대 관리.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전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